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13일 거대 여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4선에 서윤규 의원과 3선에 김병기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조승래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의원들 의견을 듣고 있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대기자의 손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통과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에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낸 배경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뤄왔던 특검법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국정농단,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을 처리했습니다. 부결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다수 의원들이 퇴장했지만 의석수가 부족해 처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여사, 순직해병 사건 특검법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와 국회 표결 방해 시도, 선관위와 언론사 등에 대한 불법 점령과 압수수색 범죄 혐의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한 내란과 군사 반란을 시도한 혐의까지 모두 10건의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10건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추가로 수사할 수 있어 범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 한 명씩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국정농단, 불법선거 개입 사건 진상규명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과 뇌물수수, 그리고 지방선거와 총선에 부당 개입한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또 명태균 씨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불법과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을 한 의혹 등 모두 15건의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통과됐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 권력기관의 은폐와 무마, 회유 시도가 있었는지, 또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있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이 밖에 검찰총장이 가진 검사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법안 처리에 부결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처리되는 법안이 통합, 민생과 거리가 먼 특검법들이고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나라 곳간을 맡았는데 이렇게 국민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 단 한 건의 비용만 민주당 추산 155억 원입니다. 또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장관이 수사에 관여할 소지가 커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 역할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내대표 경선도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대선 승리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당.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준 국민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하고 인수인계 차질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행태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되어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한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위해 고위 실무당정 소통 채널을 빠르게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혁 법안 마련과 경제 활성화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하며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되는 첫 원내대표 선거에는 4선의 서영교, 3선의 김병기 의원이 현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선의 조승래 의원 등도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에도 착수하면서 당 체제 정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고 당 수습 방향과 지도부 거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 의장 등 비대위원들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개최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가 국민의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비대위원들도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말에 자신의 임기가 끝나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 총사퇴와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친윤 세력이 2선으로 후퇴하고 7, 8월 안에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합류하면서 각 정당 의석수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국회에 새로 들어올 의원들도 있는데요. 이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쁜 마음으로 사직을 허가한다며 이 대통령의 사직서를 결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선의 강훈식 의원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의원 겸직이 불가해 두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의 보궐선거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다만 국무위원은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의원직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대변인에 임명된 위성락 강유정 의원도 국회를 떠납니다. 비례대표인 두 의원이 사퇴하면서 의원직은 다음 후순위로 승계하게 됐습니다. 작년 총선 당시 민주진영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명부 순번에 따라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 경제비서관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정당 의석수에도 변동이 생깁니다. 먼저 민주당은 171석에서 3, 4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비례직을 승계받은 손솔, 최혁진 두 사람은 현재 민주당 당적이지만 기존의 당적인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측의 제명을 기다리고 있는 손 전 대변인이 진보당으로 돌아가면 진보당은 의석수가 4석으로 늘어나 개혁신당을 제치고 원내 4당이 됩니다. 최혁진 전 비서관은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할지 미지수입니다. 최 전 비서관은 민주당 잔류 의사를 밝혔지만 기본소득당은 기존 정당으로 복귀하겠다는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최혁진 후보자에 대한 비례대표 철회를 민주당에 통보하고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이슈픽 천재영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차인 오늘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집권 초기인데 입법 과제를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이재명 정부 들어 이 국회가 통과시킨 1호 법안, 이 검사징계법과 이 3대 특검법,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법이 됐습니다. 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고, 자리를 물러나며 고언을 전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은 민생과 통합이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은 지난 정부의 실정을 극복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내란 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습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 방향은 정쟁보다는 민생, 진영보다는 통합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 살펴보면요. 먼저 1호 법안인 검사징계법의 주요 내용은 이 현행법상 검사징계는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검찰 조직 문화가 검찰총장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검사징계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보완하는 취지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현행법상 검사가 파면되기 위해선 헌재 결정으로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가능한데요. 징계도 해임까지만 가능했는데 이제 다른 일반 공무원처럼 검사도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여러 차례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법안들인데요. 새 특검이 동시에 공포되면 검사 수만 최소 100명 이상이고요. 파견 공무원이나 이 특별수사관까지 더하면 수백 명의 매버드급 특검이 될 전망입니다. 이 네 법안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도 있었습니다. 검사징계법에는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새 특검법에는 각각 적게는 5명, 많게는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대법관 증언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입법에는 이 속도를 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대법관 증언법이나 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두고 이 민주당 당장 처리하진 않는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법사위 법안 1소위에서 대법관 증언을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거든요. 이 당내에선 입법 독주 양상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법으로 비판하는 법안들이다 보니까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판 자체가 면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속도전은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완고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소위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에 반발해서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는데요. 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 여당의 성과가 대통령 개인 방탄이 돼선 안 된다면서 이 대통령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거대 여당인데 이제 새 지도부도 꾸려야 되겠죠. 오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아주 다양한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면서요? 네, 170석의 거대 여당이 민주당의 차기 사령탑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막을 올렸습니다. 다만 거리에 따른 전당대회인 만큼 지도부가 일괄 사퇴한 뒤에 뽑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후보자로 거리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의 공석만 선출할 걸로 보입니다. 당대표 후보군에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SNS를 통해서 임명직은 맞지 않을 거라고 밝히면서 당권 도전을 시사했는데요.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오늘 출마를 선언한 4선의 서영교 의원과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고요.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최고의 관계였던 만큼 최고의 당정 관계로 국정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3선의 김성환,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후보군에 올라 있는 의원들 모두가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만큼 권리당원과 당내 의원들 표섭에 향방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과연 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건지를 두고 충돌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김문수 전 후보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죠? 네,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오늘 당대표 자리에 아무 욕심이 없다면서 지금 자리 다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매서운 회초리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계파 갈등과 분열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고요. 비대위원들도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선 비대위 체제 유지를 두고 이견이 더 크게 노출됐습니다. 의총 자리에선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당대회를 유지해야 한다. 아니다. 또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등 여러 의견이 분출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릴레이 사과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사과와 반성의 시작은 쇄신과 재창당 운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이달 말까지인데요.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슈픽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53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국회 기후위기 특위 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기후특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탄소 중립 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2031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회 기후특위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60세 정년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중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80%의 중고령자가 정년 이전에 조기 이탈하는데 자발적 퇴직보다 구조적 퇴출이 대부분이고 고용 형태와 직업에 따라 퇴직 시점과 근속 경력 격차가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임금 감액 관행을 점검하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과 고령자 친화적 사회보험 제도 개선 등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6월 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일기 내각 인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인선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일기 내각 구성의 이목이 쏠립니다. 특히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한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김 의원은 86 운동권 출신이자 4선 의원으로 특히 비상계엄을 예측해 미리 준비하고 당시 기민하게 대응한 점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제2의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실력파 정책통이자 전략통이란 민주당의 평가와 달리 야당에선 다소 비판적인 우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70년대, 80년대 학생운동하던 운동권의 세계관,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경제도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안보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사고를 지금은 이제 버리시고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그런 국정운영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통합형의 인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면 홍준표 전 시장 카드 같은 거.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본인과 어쨌든 빨리 합을 맞출 수 있는 인사, 이런 형태로 선택하신 거 아닌가.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선의 종합상황실장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충남 아산을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고 개파색이 옅은 만큼 통합형 인사에 적절했다는 내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의 특징은 이재명 대표 시절에 무조건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쓴소리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이걸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예. 통합을 상징하는 이런 거에 가장 준비된 그런 비서실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밖에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인선 또한 발표할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새 정부 첫 내각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또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이어질 장관 인사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탕평과 협치의 노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당권 도전 김문수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41.15%의 득표율을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을 당대표로 뽑느냐 또는 누구를 우리가 공직 후보자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대선 다음 날 아침 이처럼 자택 근처 산에 올라 걷더니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고 훌라후프를 돌리면서 운동을 하는 김문수 전 후보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즉시 일상으로 돌아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인 김 전 후보의 모습을 두고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당권 도전이죠. 당은 내가 이끌 거야. 근데 이제 하지만 동력이 없죠. 김문수 후보를 따르는 의원이라 해도 소수에 불과하고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당권 도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의 향배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뜻이 어디로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김재섭 의원은 김문수 전 후보의 당권 도전은 유권자들이 곱게 보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을 고쳤으려면 유능한 의사가 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친윤대, 친한계 개파 싸움에 이어 이제 김문수 전 후보까지 합세하는 분위기가 돼가는 국민의힘 당권. 대선 패배 원인을 복귀하고 명확한 쇄신책을 내세울 리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이재명 대통령. 예, 아직은 입에 잘 붙질 않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처음 주재를 했고요. 네. 또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 세 가지 특검법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현안 갖고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인수위가 없이 정권이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강요들과 진행을 했는데요. 어제는 또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점검 TF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행보,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뭐 아직은 뭐 논평을 하기는 좀 이르긴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최 의원님은 뭐 아니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요. 네. 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 새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는 경제입니다.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뭐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네. 경제가 또 심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경제 사령탑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뭔가 국민들도 좀 뭐가 달라지겠거니 또 이제 대미 협상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네. 경제 점검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일단 그 새 대통령이 말을 한 거잖아요. 비상경제 TF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는 상당히 증폭이 될 겁니다. 네. 그러나 실제 심리적으로는 좀 약간 호전되는 상황이겠지만 이게 이제 정말 결실로 이어질지 그건 앞으로 이제 비상경제 점검 TF에서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뭐 새롭게 대책을 내놓을 거 있으면 또 내놓고 그게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일단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정착되고 안착돼서 정말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네, 전 정권의 국무위원들과의 첫 번째 국무회의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야 뭐 어쩌면 불가피한 동거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빼고서는 다 사의를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국민의 국무위원이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뭐 협조적으로 네.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게 뭐 바람직한 태도죠. 누가 임명했든 간에 네. 여하튼 본인이 본인을 궁극적으로 본인한테 국무위원을 맡긴 사람은 국민이다. 아마 그런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이곳 이제 국회 본청에서 취임사를 했고 또 국회 안에 있는 사랑제에서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행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예상됐던 대로 뭐 대통령이라는 공직자가 갖는 무게, 네. 가 있고 또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 대통령이 됐는데 경제 관련 대책회의부터 한다. 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잘 한 거고요. 또 국무회의를 당연히 주재를 해야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이제 어색할 수밖에 없죠.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뭐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뭐 그때도 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위트 있게 잘 넘기더라고요. 좀 어색하지만 뭐 좀 웃으시죠. 그래서 또 국무위원들이 좀 웃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네. 크게 보기에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을 좀 계속 연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대통령이 직접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아이디어를 누구한테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사실은 이제 인선을 좀 서둘러야 돼요. 특히 경제 분야.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장하고 안보실장은 인사를 했죠. 그건 잘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외교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 지금 국내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자리보다 좀 우선적으로 정책실장이라든가 뭐 경제수석 또는 경제부총리 후보자 뭐 이런 정도는 좀 서둘러서 인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뭐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하고 경제 정책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구나. 이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당부 같은 걸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경제 분야 인선은 조금만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제 분야의 인선이 좀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바로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제 김민석 의원이 이제 내정이 됐고 또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을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엔 삼선의 강훈식 의원 또 안보실장 말씀하셨는데 이제 위성락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정책실장에 이한주. 네. 민주연구원장. 네, 전 민주연구원장이 현 민주연구원장이 내정됐다라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임명이 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여러 가지 이제 현재 나온 그 임명과 지명 상황 포함해서 인선에 대한 평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정책실장을 이한주 원장을 임명할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쯤 할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주말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인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행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인선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하는 거 보고 약간 깜짝 놀랐어요.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좀 국민통합형 인선을 한다. 전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대선 전에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확장성이 있는 뭐 그런 인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수석 최고위원 하면서 누가 봐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에서 아주 밀착해서 같이 일을 한 사람을 바로 총리를 발탁하는 걸 보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는 되겠지만 어떤 지금 가장 국민들한테 좀 필요한 어떤 뭐 국민 통합의 상징성 이 분야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현직 의원직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그걸 받아들인 강훈식 의원도 뭐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훈식 의원은 참고로 당내에서 친 이재명은 아닙니다. 개파색이 좀 였다는 그렇습니다. 굳이 따지면 뭐 이렇게 비주류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일을 같이 하면서 신뢰를 많이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이 됐는데 앞으로 좀 대통령을 잘 보필을 해서 좋은 정치, 좋은 정책을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선 인물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밀착형 인사로 인선을 했다. 뭐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주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겪어본 사람 중심으로.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점에 주목하냐면 현역 의원들이 꽤 많이 들어갔다 이런 거죠. 그건 이제 본인이 겪어봤다는 그런 기준하고도 부합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무 감각을 좀 중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무 감각. 총리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는 이
정무 감각 부분에서는 좀 너무 관료 출신이 중용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게 정무 감각에 좀 가미된 인사가 더 좋지 않은가 이랬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뭐 물론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가까운 사람 위주로 했다. 뭐 이거는 뭐 충분히 좀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 편이고요.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 출신을 많이 기용한 것은 저는 아마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런 자리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정무 감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실무적인 업무 능력보다는 그거는 사실은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무 감각 부분은 좀 다르거든요. 그건 뭐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비교적 긍정적이다 보는데 다만 이제 국민 통합 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 국민 통합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인선이 이제 또 많이 남아 있고 예. 안보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추가하고 싶은데요. 국정원장 후보자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안보실장을 유성락 의원. 근데 이 두 분을 시키는 걸 보고 이게 사실 노무현 정부 안에 동맹파와 자주파에서 내부에 약간 노선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외교 안보를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이게 이제 동맹파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한반도가 중요하다. 일단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좀 자주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자주파입니다. 그래서 이종석 전 장관이 이제 대표적인 자주파고요. 위성락 의원은 뭐 외교부 북미국장 뭐 해서 이제 이분은 이른바 동맹파예요. 네. 균형점을 좀 맞췄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혹시 갈등 요인이 되면 인사를 잘못한 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만 썼다 그러면은 이 한쪽으로 기운 인사가 될 수가 있는데 자주파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동맹파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굉장히 요직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균형을 잘 잡으면 외교안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해서 이 부분은 전 인사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인선이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그때마다 또 두 분의 말씀 듣기로 하고요. 오늘 본 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 징계법도 처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에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를 했고 오늘 본회의 상황에서는 이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표결 전에 퇴장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본회의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미리부터 사실은 예고했던 대목이죠.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인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는 걸로 돼 있었죠. 근데 이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 이제 정치적 현안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한 것보다 아마 국민 신뢰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사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몇 %나 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검찰이나 경찰이 그동안에 해왔던 수사 이거보다 훨씬 더 정파적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아마 국민의힘 초토화 작전 뭐 이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앞으로 좀 진정 과정을 좀 지켜보고 그에 대한 국민 신뢰도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주도의 특검 추천 중립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이제 좀 의문이 간다 말씀하셨는데 걱정하시는 게 맞아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검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선거 전부터 또 심지어
김건희 특검이나 뭐 최혜병 상병 특검. 네. 특검은 비상계엄 전에도 이건 좀 검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 이거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차피 이제 우리 민심이 이거 제대로 한번 진상규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뒤늦었지만 특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 가지 아쉬운 건 국민의힘에서 왜 이걸 당론으로 부결 당론을 정했을까? 이게 대선에서 패배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독주를 여당에서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측면도 있는데 오늘 저는 그냥 의원들한테 자유투표로 맡겼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당론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제 다 퇴장을 했고 또 몇 명은 앉아서 찬성표를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표가 세 가지 특검 법마다 뭐 한 5명 안팎으로 이렇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굳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이제 그런 좀 의문이 있고요. 뭐 어쨌든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 어떤 사람이 특검을 맡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까 최 의원 걱정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예의주시해서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사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좀 잘못하면은 이게 좀 너무 야당 탄압이나 뭐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특검이 알아서 좀 잘 좀 제어를 해가면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뭐 어쨌든 이 진상규명과 수사, 기소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거고요. 뭐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검도 어떤 그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네. 엄정하게 수사와 기소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근데 제가 그 특검 자체를 제가 뭐 반대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고요. 네. 다만 그 특검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그 특별검사의 추천권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있다는 거죠. 그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이 이 사건을 파헤칠 경우에 그게 과연 공정하게 파헤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뭐 과거에 특검 많이 봤지 않습니까? 특검이 누가 추천했을 때, 누가 임명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지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의한 이 진상규명은 아마 객관적인 상황이 되지 못할 거라는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네. 앞으로 아마 진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맛에 맞는 그 아마 특별검사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재판 결과도 굉장히 주목되는 먼 훗날 얘기지만 그렇게 저는 그 느낌을 그렇다면 받습니다. 추천권이 국민의힘에도 있으면 반대할 부분은 아니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어차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두 명 각각 한 명씩을 추천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종전에 있던 법안대로 네. 대법원장이나 제3자가 특검 추천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특검이 말이죠. 일단 특검에 임명이 되면 그 사람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가하고 법조계에서 하는 얘기 중에 물특검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대충 하라고 앉혀놨는데도 너무 철저해가지고 이 임명을 한 정권을 좀 부담스럽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전에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 송금 사건,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북한에 돈 퍼주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특검을 시켰어요. 특검을 임명을 했는데 이분한테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좀 살살 해라 이런 취지인데 엄청나게 강하게 특검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이 수사 범위 밖에 있는 혐의 사실은 검찰에다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막 구속된 일이 있고요. 네. 또 드루킹 특검이라고 기억나세요? 그 허익범 특검이 했는데 그분도 이 임명을 한 네. 그 정치 집단에서는 저 정도면 굉장히 살살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임명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이 김경수 전 지사 네. 기소해서 피선거권 박탈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은 누가 하든 굉장히 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어느 정당에서 임명하는가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언법에 대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국회에 이제 사법부의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4명인 대법관을 이제 3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인데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야 지금 뭐 본회의라는 게 그 민주당과 민주당 주변 정당들 이른바 여권이 뭐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문턱을 뭐 넘을까 못 넘을까 우리가 그런 걸 여기서 따질 필요조차 없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제 결국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의 대법관이 14명인데 그걸 30명으로 늘리면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그거는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통제 장치가 없다. 그래서 본회의 문턱은 그 의지를 철회하지 않는 한 당연히 넘을 것이고 다만 남은 거는 어차피 그 국회나 뭐 다른 데서 제동 장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 여론 그 외에는 다른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 의원님. 문턱을 못 넘을 겁니다. 이게 못 넘는다. 예, 이게 안 될 거예요. 사실은 대법관 증언을 하긴 해야죠. 워낙 업무 부담이 많고 하니까. 그런데 이 계기가 이걸 하겠다는 계기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뭘 보겠습니까? 이게 대법관 증언 자체를 이거 뭔가 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것 아니야? 이렇게 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은 그런 민심의 역풍을 곧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도 이제 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무슨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좀 숙의 또는 숙고 단계를 거쳐서 대법원이 동의하는 선에서 뭐 단계적으로 뭐 증언을 하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대법원 그래서 제가 의지 얘기를 한 거죠. 의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본회의 문턱을 넘죠. 근데 민주당의 의지가 지금 현재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다.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추진을 하더라도 충분한 수구의 공론의 장을 거친 후에 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그 정도로 일단은 다음에 이 사안이 또 불거져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이제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서 비상대책위원들이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거취를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밝힐 거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미래 또 이제 당에서는 좀 어떤 수습책이 나올지 국민의힘의 좀 미래를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지금 뭐 대선 패배 후에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을 만한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전원 사퇴하고 국민의힘이 뭐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어떤 형태든 그 변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퇴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럼 비대위로 또 갈 것이냐, 새로운 전당대로 갈 것이냐 이 논쟁을 거쳐서 아마 당분간은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성 의원님. 뭐 원내대표는 새로 뽑아야 되고요. 전당대회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김용태 위원장한테 대선 패배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초 정도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장 그만둘 건지 아니면 좀 시간을 갖고 있다가 이제 전당대회를 치를 것인지 이제 이런 게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굉장히 관심사가 김문수 전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김문수 전 후보가 이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오늘 해단식에서 김문수 전 후보는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아니다. 이번에 대선 치르고 보니까 김문수 후보 참 괜찮은 정치인이더라. 그냥 그분을 대표로 모시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속셈은
한동훈 안 되고 안철수 안 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의원들이 지금 목소리를 막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문수 전 후보가 다음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 주에 또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이재명 이제 신임 대통령이 오늘 뭐 취임 이틀째를 맞는데 여러 가지 그 대국민 약속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약속이 과연 지켜질 것이냐? 뭐 이제 역대 대통령들 그 경우를 우리가 대비해 보면 그래서 지켜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네. 언행일치 대통령을 보고 싶다를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세 가지 다 통과됐지요. 이게 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들입니다.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 재임 때 검찰, 경찰에서 좀 철저히 했으면 또는 그때 특검을 차라리 도입했으면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할 일이 아닌데 뭐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뭐 규모도 크고 해서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권 차원에서도. 네. 그래서 좀 철저히 물론 특검을 이왕 임명을 했으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이걸 막 시간을 너무 길게 끌면 국민들한테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해야 된다. 이 당부를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튼 당분간은 좀 이 특검 수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한 줄 논평 특검 전성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